아버지 보험금이 얼마지? 15억이래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제 장례식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3세 박영호. 3일 전 심장마비로 사망 판정을 받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보험금이 얼마라고 했지?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정사진 바로 옆에서 제 시신이 누워있는 관 옆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5억. 아버지가 젊었을 때 들어놓은 거래.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 집까지 합치면 20억은 되겠어. 큰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는 휠체어에 담요를 덮고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복도 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짜로 죽었습니다. 정확히는 의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사망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왜냐고요? 제 자식들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재산만을 기다리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답을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장례식에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냐? 큰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원래 친구도 없으셨잖아. 우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둘째 며느리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제 친구들과의 만남을 방해했습니다. 아버지, 나이 드셨는데 집에서 쉬세요 라는 말로 저를 집에 가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3일째 되는 날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 김지원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차례였으니까요. 고인 박영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큰아들 박준혁에게 상속한다. 5. 아버지. 큰아들이 기뻐했습니다. 둘째, 경기도 소재 상가 건물은 둘째 아들 박준호에게 상속한다. 둘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셋째, 보험금 15억 원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보험금 15억 원은 대한적십자사에 전액 기부한다. 뭐라고요? 큰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는 각각 10억 원과 8억 원의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즉, 순자산은 마이너스입니다.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빚을 떠안으시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큰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담요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얼굴들이 나오겠죠. 장례식이 끝나고 자식들은 급히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몰래 따라갔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을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저는 그야말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살았었죠. 생각해보니 5년 전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집에만 계세요. 아버지, 친구들 만나서 뭐 하세요? 다 노인네들인데. 아버지, 운동하시다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냥 집에서 TV나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제 삶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이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큰아들이 등산로까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기일인데 어떻게 등산을 가세요? 기일이 내일인데? 오늘이에요.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내 기일은 정말 내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왜?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게 싫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친구에게 재산을 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투자라도 할까봐. 그날부터 저는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이 들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가짜로 죽어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 복도였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빚만 18억이래요. 둘째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포기해야지 뭐. 상속 포기 각서 쓰면 되잖아. 큰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미쳤나 봐. 마지막까지 우릴 괴롭히네. 15억을 기부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둘째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잖아. 큰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아버지 친구들 연락처 알아? 네. 왜요? 시아버지가 돈을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 친구들한테 맡겼거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장례식 명부에 문상객 명단 있잖아. 거기서 오래된 사람들 찾아서 연락해봐. 언니 진짜 똑똑하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나였습니다.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큰아들의 딸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녀는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죽었다며?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쉿. 비밀이야. 할아버지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숨바꼭질? 응.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숨바꼭질해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 최동수의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동수는 제 계획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호야, 오늘 내 큰아들이 나한테 전화했어. 동수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뭐래? 내가 나한테 돈을 맡겼냐고 묻더라고. 역시나. 나는 당연히 모른다고 했지. 근데 영호야,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동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건강도 안 좋은데. 약도 제때 못 먹고 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뭘 기다리는데?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말이야. 내가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동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호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최동수 할아버지.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동수와 저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저는 급히 방으로 숨었습니다. 동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가, 누구니? 저 박지은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친구분이시죠?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니? 할아버지 휴대폰에서 봤어요. 전화번호 많이 한 사람이 최동수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여기 계시죠? 방 안에서 듣던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아니에요. 저 봤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와요. 저 지은이에요. 들켰습니다. 10살 아이한테. 결국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죽은 척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울어요.
우는 척이겠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울어요. 엄마는 밤마다 울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요. 제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필요한데요. 넌 어려서 몰라. 할아버지, 제 생일 기억하세요? 갑자기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7월 15일. 엄마 아빠는 맨날 잊어버려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근데 할아버지는 매년 챙겨주셨잖아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주신 인형 아직도 갖고 자요. 매일 밤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자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만 보고 사세요. 제가 할아버지 지켜드릴게요. 10살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날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은이는 제게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동수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최동수 선생님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급히 숨었습니다. 동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무슨 일이니? 선생님. 죄송한데요. 혹시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께 뭔가 맡기신 거 없으세요? 아까도 전화로 말했지만 없다니까. 그게 아니라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동수도 놀란 척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지은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를 봤다고. 아이가 꿈을 꾼 거겠지. 그게 선생님 댁 주소를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준혁이 집안을 살폈습니다. 혹시 아버지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영호가 살아있다면 왜 여기 있겠니? 집에 있겠지.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사실은요.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집에 가뒀어요. 친구분들도 못 만나게 했고요. 아버지 재산이 아까워서 돈 때문에 그랬어요. 준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후회됐어요. 아버지랑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버지 정말 안 계세요? 만약 계시다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그냥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준혁이 돌아간 후 동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영호야, 들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진심이었어. 연기일 수도 있어. 그래도 한 번쯤은 믿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 믿어도 될까요? 진심일까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엔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최동수 선생님,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방에 숨었습니다. 동수가 문을 열자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술을 왜? 선생님, 저 형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리고요, 지은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정말 아버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술 한 잔 해도 될까요? 그래. 동수가 잔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나와주세요. 저는 방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이 다 잘못했어요. 형이 아버지를 집에 가두고 친구분들도 못 만나게 하고 너도 같이 있었잖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형한테 미움받을까봐, 형수한테 찍힐까봐. 준호가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안 좋거든요.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이 필요했어요. 근데 유산은 빚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다 계획하신 거죠? 준호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돈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하다고요. 준호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아, 아버지. 준호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계셨어요. 준호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이런 시험을 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제 아들들의 후회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함께 동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두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버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됐다. 다 지난 일이야. 저는 아들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제 질문에 두 아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게 준혁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아내한테 아버지 살아계시다고 말했는데 뭐래? 이혼하겠대요. 저랑은 못 살겠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도 생각나고 저 같은 사람이랑 사는 게 힘들 때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준호도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비슷해요. 빚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데 이번 일로 확실히 선을 그었다고. 두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들.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괜찮아요. 아버지만 돌아오시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잠깐. 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두 며느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이혼은 제가 화나서 한 말이에요. 진짜로 할 생각은 없어요. 큰 며느리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님께 잘못했어요.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서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건 제 재산이라는 것을.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들 앉아라. 저는 가족들을 앉혔습니다.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 내 아버지. 저번 유언장은 가짜였다. 예. 18억 빚도 15억 기부도 다 거짓말이었어. 가족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유산은 따로 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남 아파트, 경기도 상가, 그리고 증권 계좌까지 합치면 총 50억이다. 50억. 그리고 이 돈을.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는 앞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버지 무슨. 지금부터 1년간 나는 너희와 함께 살 거다. 한 달씩 돌아가면서. 내 아버지. 그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거다. 진심으로 날 대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돈만 보는지.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내가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겠다. 전액 기부할 수도 있고 한 명에게 몰아줄 수도 있어. 며느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큰아들 집에서의 첫 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환대였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아버지, 산책 나가실래요? 아버지,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하지만 2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저희 바쁘거든요. 아버지,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가 공부해야 해요. 아버지, 병원은 다음에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3주차에는 큰 며느리와 첫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들 오신다고 하셨죠? 응, 오랜만에 집에 초대하려고. 저희 집에 친구분들이 몇 명이나 와요? 집이 난장판 되겠네. 미안하다. 그럼 밖에서 만날게. 그게 아니라요.
아버님이 밖에 나가셨다가 또 쓰러지시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큰 며느리의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녀 지은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지은아, 공부하니? 네. 할아버지, 오늘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심하게 말한 거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도 힘드실 거야. 할아버지.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우리 집에 계세요? 우리 집이 더 좋잖아요. 할아버지가 시험 중이야. 무슨 시험이요? 사람 시험. 지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집 3개월, 둘째 아들 집 3개월, 그리고 다시 큰아들 집.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들들은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평이 늘었고 저를 짐으로 여겼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년이 지났다. 네, 아버지. 오늘 유산 분배를 발표하겠다. 며느리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3개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준혁에게. 큰아들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소유권. 15억 상당이다. 대출은 없다. 아버지. 두 번째 봉투는 준호에게. 네, 아버지. 경기도 상가 건물. 12억 상당이다. 그리고 현금 3억을 추가로 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며느리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투. 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은이에게 준다. 예? 지은이요? 큰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증권 계좌 20억. 지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묶어뒀다. 20억이요. 지은이만이 날 끝까지 진심으로 대해줬다. 그래서 가장 큰 몫을 지은이에게 준다. 아버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아버님 모신 게 며칠인데요. 그래서 준 거다. 1년 내내 불평하고 나를 짐으로 여긴 대가가 15억이다. 준호네는 그나마 나았다. 며느리가 힘들어했지만 참았더라. 그 대가가 15억이다. 둘째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달랐다.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했지. 그 진심의 대가가 20억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 유산 이야기는 끝났다. 앞으로는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친구들과 살 거다. 아버지, 너희가 날 찾고 싶으면 찾아오너라. 하지만 돈 때문에 온다면 문전박대할 거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지은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지은아, 넌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싫어요. 할아버지랑 있고 싶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봤습니다. 준혁아, 지은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집에 보내줘라. 네, 아버지. 그리고 너희도 가끔 놀러와라. 진심으로.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손녀 지은이가 찾아왔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혼했습니다. 그래? 아내가 끝까지 아버지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준혁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은이 키워도 될까요? 여기서 아버지랑 같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지은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제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알게 됐습니다. 73세 박영호의 복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는 가짜로 죽어서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진심. 그리고 때로는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 노년의 외로움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로만 채워진다는 것.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었습니다.